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해리스 후보가 정책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신생아 가정에 1년 동안 $6,000의 자녀 양육 세금 공제를 포함해 중간층 가정을 위한 세금 감면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해리스 후보와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가 바뀌고 처음 함께 정책 이벤트에 등장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안에 포함시켜 당뇨 치료제 등 10가지 처방약 값을 제약회사와 협상한 것을 알렸고, 공화당의 청사진인 프로젝트 2025가 메디케어 혜택을 줄이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인플레이션 감축안은 사기라면서 물가 인상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해리스를 모욕할 자격이 있다는 등의 인신공격을 이어갑니다.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 후보가 팁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는 자신의 공약을 훔쳤다고 비난합니다. 타당한 지적이고 정치인들은 선거철에 이에 합의를 봤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전혀 다른 시각을 강조합니다. 팁에 대한 세금 폐지의 부작용은 재정 분야에서 일하는 거부도 자신의 수입을 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 등이고, 팁 받는 사람의 대부분은 수입이 적기 때문에 이미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공화당은 팀 월즈 민주당 부통령 후보의 과거 음주운전 이슈를 공격합니다. 정치인이 되기 전에 $200를 낸 음주운전 전력입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해리스에게 투표하는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복음주의 대표 목사인 빌리 그레엄 손녀도 이 운동에 앞장서면서 이사야 1장 30절로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팀 월즈 민주당 후보가 JD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보다 인기가 높습니다. 사회적 극보수를 자처하는 JD 벤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남자 화장실에서 여학생 3명이 변기에 이를 보는 것을 쳐다보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민주당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주요 도시 수자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진격이 방해받을 수 있고 휴전을 한다면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위치라는 점도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는 더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모든 뉴스는 전부 100% 거의 100% 대통령 선거와 연관이 돼 있고, 미국 뉴스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트럼프 후보가 파괴적인 언어 사용을 중지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이제 트럼프 후보에게도 어떠한 이런 그 좋은 방향으로 새로 이제 뭔가를 리셋할 수 있는 기회가 올 텐데, 트럼프 후보는 나는 그 카멜라 해리스를 인신공격을 할, 모욕을 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에서 말을 하니까 공화당이 점점 더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공화당의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뭐 이름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아실 그럴 분들입니다. 내가 전에 알았던 트럼프가 아니다. 이거 이제 조지 클루니라는 영화 배우가 바이든 대통령 안 되겠다, 사퇴하십시오라고 할 때 내가 알았던 바이든이 아니다라고 한 말과 같은 거잖아요. 트럼프 최측근, 트럼프 때문에 유명해진 뭐 팍스 등등에 많이 나오는 그 캔디스 오웬이라는 그런 그 여성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베이비 부모의 35%는 이제 트럼프를 떠나고 있다, 지겹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영국의 인디펜던트가 아주 자세히 취재를 해서 보도한 내용이고요. 사람들도 이제는 트럼프로 시작되는 뉴스보다는 해리스로 시작되는 뉴스를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부통령으로 거의 4년을 지냈지만 부통령은 항상 대통령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하니까 해리스가 누군가? 해리스의 정책이 무엇인가? 그동안 공화당이 인터뷰도 안 하고 정책 발표도 안 한다고 비난을 했지만 아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정책 발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화당 쪽에서도 베이비 부모 가운데서도 나이가 많은 층이 트럼프를 지지하잖아요. 해리스 지지로 돌아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에 맞춰서 해리스가 팍스 텔레비전을 보시는 분들 놀라지 않으셨어요? 카멜라 해리스가 여러분 제가 카멜라 해리스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고 팍스 텔레비전에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복음주의 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뭐 동성애 이슈나 낙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붙어 있고 또 거기에 어떠한 이론 같은 것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만든 뭐 7개의 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트럼프가 설령 허점이 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를 뭐 신이 내세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그 복음주의에서 이제는 이것도 지겹다. 트럼프 지겹다. 우리가 공화당을 그동안 많이 지지를 해왔는데 올해는 한 가지 이슈만으로 한두 가지만으로 뭐 낙태라든가 동성애자라든가 이런 것만으로 그럴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운동을 합니다. 어제도 뭐 몇천 명이 참여하는 줌 미팅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복음주의자들이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루이지아나에 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이 주는 벌이라고 했습니다. 동성애자들, 뭐 낙태 이런 것을 하도 미국이 많이 하니까 미국을 지금 벌 주는 신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쪽을 떠나고 있다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드와이트 매키식 목사라는 분입니다. 40년 동안 내가 공화당을 향해 투표를 하고 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그 후보가 반란을 선동하고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34건의 중범죄로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고 선거 전략으로 모욕하는 것과 욕설 이런 것을 하는데 더 이상은 이제 그를 지지할 수가 없다. 미국이 이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민주당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제 줌 미팅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의 이 트럼프를 뽑지 말자는 운동이 복음주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사인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빌리 그레엄 목사의 손녀인 제두사 듀폴드 씨는 빌리 그레엄 목사의 그 아들 말고요. 프랭클린 그레엄 말고 맏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는 장손녀죠. 그 손녀가 이사야 1장 30절을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사야 그 1장 30절이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뭐 한국말로는 이렇지만 오크트리죠. 오크트리요 물 없는 동산과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게 그야말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자손들 아주 황폐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뭐 우상을 누군가가 섬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빌리 그레엄 목사의 손녀가 우상 누굽니까? 지난해에 슈퍼팩 플로리다주에서 열렸을 때 막 금으로 트럼프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랬죠. 그런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이걸 암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빌리 그레엄 목사의 그 복음주의인 그 손녀도 정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미국이 미국다워야지 되고 이런 앞에 말씀드렸던 또 다른 목사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해리스 후보가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유세 정책 같은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광고 들으신 뒤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고요. 이 같은 배경에서 어제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이 두 사람이 딱 그 대통령과 부통령으로서 연단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선거 캠페인이 아니라 백악관의 정책 홍보 이벤트였거든요. 원래 예정됐었던 것이고 메릴랜드주에서 있었는데 참 이게 바뀌었다는 게 이제 뭐 주객 전도는 뭐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게 바뀌었다는 게 어제 딱 보이는 게 보통 이런 때는 우리가 함께 일을 했습니다 할 때는 부통령이 손 모으고 옆에 이렇게 서 있고 대통령이 막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가끔 뭐 부통령이 열심히 일을 해서 하고 박수 쳐주게 하고 하는데 어제는 반대였습니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카멜라 해리스가 잔뜩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우리 대통령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처방약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시니어들을 어떤 챔피언으로 놓으면서 이 제약회사와 처방약 값을 줄이는 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해서 이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내년 후년부터 시행되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또 알 수 없는 협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카멜라 해리스가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소개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카멜라 해리스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땡큐 조 감사하다고 계속 박수를 쳤거든요. 그리고는 바이든 대통령이 카멜라 해리스는 트럼프에게 그렇게 모욕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이든스럽지 않게 이젠 본인이 후보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막 이름을 잊었다는 식으로 도널드 whatever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라 whatever 도널드 덤프 도널드 whatever 이런 식으로 도널드 덤프면 도널드 쓰레기라는 얘기잖아요. 아주 은근 슬쩍 넘어가는 척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 조 바이든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첫날 연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했더니 그 사이에 같은 거의 비슷한 시간이었어요. 이 트럼프 후보가 조금 늦게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본인의 골프장에서, 뉴저지에 있는 골프장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이 카멜라 해리스는 이렇게 우리가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하나의 법을 만들 때 미국에서 여러 가지를 서로 섞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처방약값 같은 것을 내리는 것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트럼프 후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사기다. 그건 컨잡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기 혐의로 34개의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 후보가 상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얘기는 사기다. 사기꾼이다. 그 정책도 사기다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진실과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진실과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 진실이다 이 말을 가장 강조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유튜브에서도 음모론을 제일 많이 퍼뜨리는 사람이 이건 팩트입니다 하는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어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튜버는 아니지만 사실과 진실에 초점을 맞춘 얘기만 저는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혀 사실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한 과장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테이블을 양쪽에 놓고 딱 사람들이 이제 물가가 올라서 이제 막 힘든 밀가루도 놓고 오트밀도 놓고 버터도 놓고 막 과자도 놓고 잔뜩 양쪽에 놨어요. 양쪽에 놓고 거기에 정책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갈지자로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다가 빵과 커피 값은 사실은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이 밀가루라든가 많은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30%, 40% 올라갔고, 밀가루가 38% 올라갔고, 달걀이 46% 올라갔고 하면서 쭉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팁에 대해서는 또 9시 35분경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팁에 대한 세금 폐지는 나의 공약을 해리스가 훔친 것이다. 민주당은 아니라고 하지만 타당성 있는 얘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교도소, 그 얘기를 이제 쭉 하면서 교도소와 정신병원을 비우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사람들을 보낸다. 그게 불법 체류자다. 아무런 증거 없이 어제도 계속 이런 얘기를 했고, 새로운 일자리 새로 만들어지는 거, 지금 일자리 안정적이 되고 인플레이션 안정적이 되고 하잖아요. 그런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100%는 다 이민자가 가지고 간다. 역시 증거 없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본인이 이겼다는 얘기도 반복을 했고요. 사실과 상관없이 아무튼 인플레이션도 과장해서 얘기를 하고, 그 트럼프가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은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트럼프라는 사람은 어떠한 화끈한 얘기, 그리고 남을 비난하는 것, 모욕하는 것이 정치적인 전략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세뇌되니까, 그런 트럼프에게 정책으로 이 해리스와 싸운다는 것이 과연 이게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체는 이거였죠. 기자가 물어봤어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공화당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책에 집중해야지 이긴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트럼프 후보가 한 얘기는 나는 해리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격할 자격이 있다. 나는 그 해리스의 또 지능도 인텔리전스도 존중하지 않고 아주 그녀가 대통령이 된다면 끔찍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나라를 사랑하는지도 의심스럽고 지능도 의심스럽고 또 공산주의자라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어제 트럼프 후보가 경제정책이다 하고 들고 나온 그 기자회견에서의 하이라이트가 결국은 이게 돼버렸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말. I think I'm entitled to personal attacks. I don't have a lot of respect for her. I don't have a lot of respect for her intelligence. And I think she'll be a terrible president. And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we win. And whether the person.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먼저 공격한 것은 헤일리가 아니냐. 나하고 나의 부통령을 weird, 이상하다고 했는데 뭐가 이상해? 나의 부통령이 예일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인데 말이야. 뭐 오하이오 주립대학도 우수한 성적으로 뭐 졸업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Attacks are good, bad. I mean, she certainly attacks me personally. She actually called me weird. He's weird. It was just a soundbite. And she called JD and I weird. He's not weird. He was a great student at Yale. He went to Ohio State, graduated in 2 years, at the top of his class. And all of these different. 네, 그래도 어제 하나 조금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면 공화당 측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많은 얘기들을 중간중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하기는 했지만 다른 때에 비해서 어제도 기자회견이 한 1시간 조금 넘었었던 것 같은데 다른 때에 비해서는 조금 그 공격하는 모욕하는 분량이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 공화당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트럼프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플랜이 또 있잖아요.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팔로워로 갖고 있는 2억 명인가요? 그런 그 일론 거의 2억 명이더군요. 1억 9천 뭐 얼마 되던데 그런 사람이 트럼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플랜이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적은 뭐 본인이 적이니까 본인이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칼 로브라는 아들 부시 대통령을 만든 대통령의 그 설계사가 얘기하기는 이제 3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11월 5일까지 단 하루라도 낭비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모르겠죠. 민주당의 또 전당대회를 보면서 트럼프 그 대통령이 느끼는 생각도 있을 테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개월 민주당으로서는 2개월 반 그 정도 이상 남았는데 그 사이에 남은 기간 동안 실수하면 안 되고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또 민주당의 경우는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대대적으로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되는 경우 그 여러 가지 위험성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이나 해리스 후보가 누리고 있는 이 같은 허니문이라든가 아주 뭐 기록적인 심지어 지금 오늘 해리스 후보가 가는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해리스 후보가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 또 하루아침은 아니지만 며칠 사이에 날아갈 수 있다.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지 되는 거죠. 트럼프나 해리스나 다 조심하고 자제를 하면 누구라도 또다시 이제 이 지금 순서가 바뀔 수 있는 1위와 2위가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트럼프 그 대통령이 완전히 그렇게 되긴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캠페인 선거 매니저를 어드바이저를 영입을 했는데 그 어드바이저가 당시에도 아주 젊은 사람이었고요. 뭐 여성 성폭행 이런 것으로 기소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뭔가를 그 바꾼다는 면에서는 좋지만 그 사람은 늘 트럼프는 트럼프스러워야지 돼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건 밖에서는 잘 보이는데 안에서는 함몰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잠시 뒤에 이제부터는 좀 정책이 시작이 되니까 미국에서도 선거철에는 항상 인심 좋은 그 아주머니, 인심 좋은 아저씨처럼 뭘 많이 풉니다. 그런데 항상 사람들이 속지 말아야지 될 것은 선거철에 썼던 공약이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 공약 내용보다도 이 사람의 원칙이 어디가 있는가 그걸 보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리가 겹쳤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의 신문의 경우는 모든 신문의 일면에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 있었던 그 메릴랜드 주에서의 바이든 대통령, 아직까지는 해리스 부통령과의 그 미팅 이벤트와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인데요. 이건 이제 뒤에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뭐 LA 타임즈를 포함을 해서 민주당의 팀 월즈 부통령 후보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제는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과거 같으면 뭐 이렇게 부통령 후보에 대해서 이 정도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한두 번 처음에 후보가 됐다면 스치고 지나가고, 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 힐러리 클린턴의 그 부통령 후보 기억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상원의원이었잖아요, 버지니아주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부통령 후보 얼굴이 보인다 해서 잠시 뒤에는 지금 가장 또 앞으로 계속 나올 수도 있는 문제, 팀 월즈의 음주운전 했었던 그 얘기, 그리고 그에 비해서 민주당이 별로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JD 벤스 후보가 뭐 여자에 대해서나 많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데, 지금 사진이 뭐 드래퀸 같은 사진, 남자가 여장을 하고 하는 거, 그게 뭐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공화당이 늘 그걸 가지고 너무너무 비난을 하니까. 그런데 본인이 이제 그런 주인공이었다던가, 지금도 이번에도 또 뭐 화장실에서의 어떤 사진이 하나가 나왔는데, 오늘 이제 뒷부분에는 이 두 그 부통령 후보 얘기를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방송은 조금 있으면 끝나니까, 끝나고 나서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가서 카말라 해리스가 할 정치 경제적인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해리스 후보가 신생아 부부는 한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데 미국에서 신생할 때는 아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우유도 그렇고 기저귀도 그렇고 돈을 많이 들잖아요. 하니까 신생아 부모를 위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1년 동안은 뭐 $6,000 세금 공제하는 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그냥 미국의 중간층 사람들 있잖아요, 미들 클래스, 이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세금 감면안 같은 것을 오늘 얘기를 할 건가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본인과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 있었던 뭐 $3,600, $3,000 이런 거 자녀 공제 있었잖아요. 5살 미만은 $3,600, 5살 이상은 1인당 $3,000였던 이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거나 더 확장을 해나가는, 더 확대를 해나가는 그런 것을 공개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뭐 꼭 경제 정책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것도 세부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는 중산층 가정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항상 이럴 때 아니 자녀 없는 가정은 어떻게 하라고 그 손해보는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녀를 키우지 않는 그런 저소득층 성인들, 특히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가장 이제 그 가장 저소득층, 이런 연방 빈곤을 퇴치해야지 된다. 잘 사는 나라에서 어느 정도는 올려야지 된다는 게 민주당이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공화당은 개인의 그 책임 같은 것을 굉장히 강조하니까, 뭐 잘하는 사람이 잘해서 돈 버는데 왜 세금을 많이 물게 하지 하는 거고, 민주당은 잘하는 사람은 어차피 잘하니까, 그리고 그만큼 잘해서 평생 못 쓰지 않아? 하면서 좀 세금을 비슷하게는 내야지,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세금률이 더 낮을 수가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지 않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어떠한 소득세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세금 공제 혜택을 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글쎄요, 저소득층에 주는 뭐 예를 들어 푸드 스탬프나 뭐나 이런 것보다는 큰 부자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개인적으로나 회사적으로나 그럼 그 사람들이 돈을 사회에 많이 쓸 거야. 뭐 일종의 그것도 트리클 다운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트리클 다운은 안 된다는 거 이제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사람은 돈을 이만큼 모은 사람은 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돈을 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돈을 더 키우기를 원하지
그 돈을 쉐어하기보다는 쉐어할 때도 있어요. 본인의 목적에 맞게 아니면 본인의 이름을 빌딩에 크게 막 써준다던가 할 때 그때는 쉐어하지만 생색 안 나는 돈을 왜 쓰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공화당과 민주당의 기본적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은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될 것 같고요. 그런데도 해리스 후보도 지금 값이 높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많이 안정되고 이제 낮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시장에 가보면 물가가 비싸는 것을 인정을 하죠. 인정은 하면서도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비판을 트럼프는 무조건 100% 바이든 해리스 책임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바이든 해리스는 그 높았던 코비드 이후의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정책을 잘해서 또 통화 정책과도 맞춰서 이 정도로 했으면 잘한 거지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이럴 때는 당장 내 가격이 어떻게 됐어? 코비드 전과 지금 비교할 때 이렇게 따지기가 아주 쉽겠죠. 그리고 자녀 공제 혜택에 대해서는 JD 벤스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도 상당히 강조합니다. 이 사람은 자녀들 많이 낳아야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없는 사람들을 뭐죠? 자녀 없는 캣 레이디라고 카멜라 해리스 자녀가 있죠. 스텝마더는 마더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또 이제 그런 다른 가정의 비난을 받지만 본인은 자녀 양육에 대한 세금 강조, 세금 공제 확대한다 이걸 그렇게 말하면서 막상 투표할 때는 안 했다니까요. 투표할 때는 다른 일이 있어서 그랬다고 투표를 빠졌습니다. 그게 너무 중요하면은 그러면 투표를 했겠죠. 그러나 어쨌든 투표를 안 하고 다른 그 스케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리스 후보가 지금까지 발표한 것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중간층, 저소득층에 대한 뭔가를 해주겠다는 것과 주택값이 지금 너무 비싸니까 $100만 이상 되는 것이 지난달에도 엄청 많이 늘어났다고 하던데 300만 개 정도의 주택 건설을 장려하는 그런 어떠한 것을 대통령으로서 이끌어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 사는 사람들에게 $25,000 정도 처음에 이제 뭔가를 혜택을 주는 그런 거. 300만 채면요. 지금 전문가들은 미국의 주택값이 이렇게 비싼 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물론 부자가 first, second, third 주택 막 사고 사람들이 에어비앤비 하려고 사서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수요와 공급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은 한 700만 채 정도는 미국에 더 있어야지 이 주택값이 막 그렇게 올라가고 이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반 정도 못 미치는 한 300만 채 주택 건설을 장려하는 이건 이제 어떤 기업의 세금 인센티브 같은 것을 주겠죠.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도 경제적으로 가장 논란이 되는 이슈는 어제 말씀드렸었던 큰 식품업체가 또 다른 식품업체를 인수해서 완전히 독점으로 해서 가격을 본인들이 I'm in charge야 하고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겠다 하는 이런 얘기 정도를 하지만 이것도 공약인 겁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되면은 어떻게 적용될지 알 수 없는 거지만 방향만 아는 거. 근데 이제 그 방향을 어떤 때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으면서 진정성 요만큼도 없으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진정성이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의회와 협조를 해야지 되고 아니면 때로는 의회가 승인을 해줘야지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요. 여론이 아무리 많이 받쳐줘도 그래서 항상 이제 뭘 저 사람이 했지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하려고 했지 하는 what과 how가 다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리고요. 오늘 보스턴 글로브를 보니까 일면에 코비드 부스터요. 지금 8월 오늘 16일이죠. 어제가 광복절이었어요. 8월 16일이니까 9월 달부터는 이제 새로운 코비드 부스터가 나온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마음가짐을 나는 맞을 것인가 맞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막 급하게 하다가 놓치고 다른 스케줄이 있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한번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이 사진 유명하죠. 팀 웰스도 사진 참 잘 나와요. JD 벤스도 사진 잘 나오고요. 사진 다 잘 나와요.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대통령 후보, 트럼프 후보도 사진 엄청 잘 나오죠. 이 바이든 대통령은 좀 희미하게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메시지와 맞는 사진을 찾으려고 해도 힘들 때가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도 잘 나오고 카멜라 해리스 아무 쪽에나 찍어서도 다 잘 나오죠. 그리고 이 이제 팀 월즈 후보 같은 경우는 이목구비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제스처 있죠. 그 제스처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사진이 너무 잘 나옵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도 하고 손을 저쪽을 가리치는 이런 그 가리키는 사진이 나왔는데 그가 어떻게 그 홈타운에서 네브라스카가 됐건 미네소타가 됐건 거기서는 그의 정책 이상으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 네브라스카가 정말로 heavily 그 컨서버티브한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주지사가 된 이후로는 더 진보적이 됐거든요. 네브라스카가 아니라 미네소타로 와서 주지사가 된 거지만 선생님 시작은 네브라스카에서 했고 그 다음에 미네소타에서 선생님 하면서 와이프 만나서 결혼해서 미네소타에서 연방 하원 의원과 이제 주지사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많은 매체에서 오늘 이 웰즈 후보의 오늘 뉴욕타임스도 그러네요. 보니까 일면에 그의 그 총기에 관한 그 정책이 왜 바뀌었는가 본인이 헌터니까요. 근데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파클랜드 하이스쿨 학생들 그렇게 숨지는 거 보고 강하게 해야지 되겠다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하는 건데 앞으로 더 많이 여러분들께서 얘기를 들으시거나 이미 많이 오고 가는 얘기는 이 팀 월즈라는 사람의 음주 운전 그겁니다. 이건 1995년이니까 이 사람이 2006년부터 의정 활동을 시작했어요. 연방 하원 의원으로. 그러니까 의정 활동을 시작하기 11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때는 미네소타가 아니라 네브라스카에서 선생님 할 때예요. 체포가 됐어요. 1995년 9월 23일 밤이랍니다. 최드롯 혹시 네브라스카에서 방송 듣고 계신 분 계십니까? 며칠 전에 제가 커네디컷은 제가 자신이 없는데요 했더니 어떤 분이 저 커네디컷이요 4년째 오늘의 미국 보고 듣고 있습니다 하시던데요. 네브라스카는 많을 것 같아요. 제법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드런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드런 근처에서 당시에 팀 웰즈가 31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음주운전을 했다 해서 그 음주운전 혐의로 본인이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다음 해인 1996년 3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예전에는 정말 많았었습니다. 회사마다 많아서 운전 못하고 막 아주 힘들게 지내고 이랬던 뭐 그 시절 뭐 비슷한 시절이네요. 그래서 이 법원 기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브라스카의 이제 주의 경찰관이 55마일 구역에서 96마일로 밤에 운전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술 냄새, 알코올 냄새가 강하게 났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당연히 호흡 테스트 하는데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혈액 검사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이송됐답니다. 감옥에도 갔어요. 그 도스 카운티라는 곳에 교도소에 수감이 됐죠. 그리고는 1996년도 3월 13일 보니까 그 검사가 기록을 했는데 혈액 검사에서 알코올 농도가 당시에 뭐 그 지역의 법적인 허용 한도가 0.10%랍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 그런데 이 그 팀 웰즈는 0.128. 그러면 0.028이 넘었다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넘은 건 아니네요. 0.10인데 0.128이니까 0.028% 넘었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이 변호사가 월즈의 변호사는 그 주 경찰관이 너무 빠르게 왔는데 그때 처음에 빨간불을 안 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쫓아오지 하고 무서워서 도망을 가서 이렇게 속력을 냈었다. 이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술 마셨다는 것은 인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알코올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니까 벌금을 내야지 된다 해서 결국은 벌금만 냈습니다. 90일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200 벌금을 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교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풋볼 코치였으니까 풋볼 코치를 사임을 했고 그리고 너무너무 막 죄책감도 들고 선생이 이래서 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있잖아요. 상념 이런 것. 그것 때문에 저 선생님 그만둬야지 되겠습니다 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계속 일을 하라고 했다고 하고 그때부터 술을 딱 끊었다는 겁니다. 해서
자주 마시는 드링크는 다이어트 마운틴 듀. 이것도 JD 벤스랑 똑같네요. 성향은 완전 반대인데 JD 벤스도 술 안 마시고 이 마운틴 듀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이 문제는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2006년도 그때 뭐 의회에 출마하고 2005년도인가요? 그랬을 때는 뭐 보도는 됐었는데 지역신문에서 크게 이슈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 주지사로 출마할 때 다시 이슈가 됐는데 그때는 2006년도에 그 처음으로 의회에 출마할 때 스태프들이 언론사에 잘못된 정보를 줬다. 말하자면 거짓말을 했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 방위군을 하면서 청력이 상실돼서 뭐 이 누가 말하는 당시에 이제 주 경찰이 말하는 내용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 그리고 또 하나 거짓말한 게 음주운전 케이스가 기각이 됐었다. 기각되지 않았습니다. $200 벌금 물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문제가 이제 다시 나왔었고 이게 이번에 또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글쎄요, 이게 큰 이슈가 될지는 모르지만 공화당 쪽에서는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2003년도 이 사람의 음주운전은 1990 몇 년도, 95년도. 2003년도에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인 JD 벤스가 사진이 나왔어요. 이 사진은 며칠 전에 막 여장하고 막 포즈하고 그 찍은 사진보다는 뚜렷하게 나왔는데 고등학교 졸업반 사진이라고 하거든요. 여학생 3명이 남자 변기에 이렇게 서서 남자가 소변 보는 것처럼 그렇게 포즈를 취하고 그리고는 JD 벤스가 이제 그걸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서로 이제 친구인 것 같았어요. 그 친구 맞습니다. 18살 때였다고 하고 학생회 간부였대요. 그때도 바이스 프레지던트 학생회 부회장이었는가 봐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 여성들 가운데서 지금은 이제 여성들이죠. 여성들이라고 해봤자 뭐 40대, 40살, 39살 이 정도 됐겠죠. 아예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랬다. 그리고 여자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 일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학생들이 남학생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그것도 남자랑 같이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정말 for fun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뭐 생각들이 다 너무 많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서 민주당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내용은 뭐 오히려 다른 뭐 해외 매체에서 더 많이 보도를 한다 말씀을 드리고요. 워싱턴 포스트와 입소스에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팀 월즈에 대한 호감도가 JD 벤스에 대한 호감도보다 높았습니다. 39%팀 월즈를 난 호감 있어. 그리고 30%는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가 있겠죠. 합쳐서 39%가 호감, 30%가 비호감입니다. 그에 비해서 JD 벤스는 호감이 32%, 비호감이 42%. 그러면 호감은 월즈 민주당 후보보다 7%가 적고 비호감도는 월즈 후보보다 JD 벤스 공화당 후보가 12% 더 높다. 이렇게 된 거죠. 이건 이제 그 사람의 기본적인 뭐 접근성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왜 이러잖아요. 이 팀 월즈라는 사람은 막 어디 군중이 많이 모인 걸 보면은 미네소타라는 그 주의 주지사답게 인구가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아주 막 솔직하게 다 표현을 하고 어제 누군가가 얘기를 한 것처럼 그 호주의 그 신문에 그 편집인이 얘기를 한 것처럼 아니 토요일이면은 하드웨어 스토어에 가서 새로운 그 가든 호수를 살 것 같은 그러면 더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부통령 구태여 이제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걸 따지자면 이 팀 월즈 후보가 더 도움이 되고 있다. 팀 월즈 후보가 오히려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수수하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카멜라 해리스에 대한 그동안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었잖아요. 잘 알지 못하면서도 그랬고 그런 부분이 뭐 상쇄된다고 할까요?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팀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오늘 드려야지 될 것 같고요. 메디케어에 대해서도 메디케어와 2025 프로젝트 그것과도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뭐 획 정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이제 그 두 사람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시니어가 챔피언입니다라고 얘기한
지금 이게 이제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와서 이룬 일이에요. 2022년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여기 정말 많은 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제약회사와 메디케어 수혜자 이런 분들이 첫 번째로 이제 약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것이 돼서 10가지 베스트셀러 약이 38%에서 79%까지 이제 가격이 낮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2026년도에 발효되는 것, 구태여 숫자를 말씀드리자면 납세자에게 연간 60억 달러가 이득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메디케어 수혜자에게도 15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저희가 마침내 대형 제약회사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공화당에서 한 표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시니어 약값 낮추는 거 한 사람도 안 했어요. 민주당이 전부 찬성을 하고 카멜라 해리스가 부통령으로서 상원의장 자격이잖아요. 한 표를 행사를 해서 51표를 받아서 이게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파트너 이렇게 해서 한 게 카멜라 해리스가 몇 가지 있어요. 엄청난 대통령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025년과 26년도에 전체적으로는 한 15가지 약물에 대해서 가격을 낮추고 그리고 개인적인 것은 1년에 $2,000 이상은 안 되게 상한선 정했잖아요. 인슐린은 월 $35 상한선 이게 이제 메디케어 환자에게 적용이 되는 거. 이게 카멜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안 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프로젝트 2025를 얘기를 했거든요. 모든 정치 성향이 있는 띵크탱크가 어떠한 차기 정부를 위한 청사진 같은 것을 만듭니다. 레이건 때도 그랬고 트럼프 1기에도 헤리티지 재단이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만들고 막 발표하고 하고 하려다가 중단된 게 트럼프조차도 그거 너무 보수적이야 했었던 것이 2025인데 일단 발표는 연기돼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트럼프 주변 사람들이 140명이 그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것이 있지만 사회 안전망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큰 목표입니다. 푸드 스탬프도 마찬가지고요. 무료로 그 프리스쿨도 없앤다는 거고 헤드스타트 같은 거 얘기하죠. 학자금 융자 탕감은 끝나는 거고 공영방송 기금은 하나도 주지 않고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는요. 연방정부 기금을 제한을 해서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이 메디케이드 지출이 증가하는 비용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도록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기금이 삭감되는 결과가 나오도록 이렇게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디케이드 커버리지 그 혜택도 시간 제한을 둬서 영구적으로 보장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리고 또 평생 또 상한선을 둔대요. 자격 결정도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이게 프로젝트 2025라고 트럼프의 임기 2기를 위해서 헤리티지라는 보수적인 재단이 트럼프 사람도 많이 들어가서 만든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팁에 대해서는 트럼프나 해리스나 똑같이 이제 지지한다고 했고 트럼프가 먼저 6월 달에 해리스는 한 일주일 전에 바이든 대통령도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내가 서명하지 했는데 그 통과를 시킬 리가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이게 네바다를 위한 선거 전략이잖아요. 네바다에선 전체 인력의 20% 이상이 호텔과 카지노에서 일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한 400만 명의 근로자가 정규적으로 팁을 받는답니다. 그럼 전체 근로자의 3%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37%는 소득이 너무 낮기 때문에 연방소득세를 이미 안 내는데 팁에 대한 연방소득세를 없앤다 하고 두 후보가 지금 공약을 해놓은 겁니다. 식당뿐만이 아니라 바텐더, 미용사, 매니큐어사, 택시기사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요. 공교롭게도 여기에 헤지펀드 운영자도 들어간답니다. 이거 내가 받은 돈은 팁이에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금융가와 같은 고소득자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주마다 굉장히 달라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경우는 혜택이 될 수도 있지만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별로 혜택이 되지도 않고 그러고 연방 정부는 10년 동안 약 2천억 달러 수입이 줄어들고 의회가 이거 그렇게 하라고 삼키기에는 너무 큰 숫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혜택을 받는 사람이 2.5%에서 3% 정도 된다는 거고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왜 난 트럼프 거 카피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민주당에서는
이게 앞서 말씀드린 무슨 헤지 펀드의 관리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이걸 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허점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허점 같은 것은 우리가 그건 또 빼놓겠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다는 게 트럼프가 내놓은 것과 내가 내놓은 것이 다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세무법 전문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팁 받는 사람과 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비슷한 서비스를 하면서도 세금 공제 혜택이 다르다는 거. 이건 또 무슨 이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될 리가 별로 없을 것 같은. 다만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이런 그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6만 명 정도는 된다고 하니까 다 그것 보고 하는 얘기다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있는 데까지만요. 트럼프 후보가 제가 예전에 그 바이블 같은 거 팔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팔아서는 얼마나 벌었나 궁금했거든요. 어제 이제 쭉 2024년도 돈 번 건 나왔던데 2023년도요. 약 5억 1,300만 달러를 벌었는데 말하려고 해서 수입 많았고요. 거기 손님 많이 봤잖아요. 골프장. 그리고 빚진 건 많고 법적 비용 때문에 그린우드 바이블 그거에서 30만 달러 벌었다고 하네요. 아마 로열티인 것 같아요. 그거 벌으라고 전직 대통령이 이거 성경책 사라고 하고 암호화폐 사기라고 하더니 암호화폐에 10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정도 투자한 것 같다고 하고요. 강혜신이었습니다.